현직 국회의원이자 금융 전문가 그리고 미래학자로 불리는 분이세요. 우리 홍성국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위험이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공통된 주제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전환이라는 거죠. 우리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같이 섞어도 괜찮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리고 인구 감소,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이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아니라 벌써 20, 30년 전부터 충분히 왔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합을 일으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후위기 문제가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 국제 정치적인 문제로 갔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뭐 한 2조 달러 정도 쓴다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석탄 발전이 가장 싸요. 네. 그런데 비싼 태양광을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쓰던 데 돈을 쓰게 됐죠. 인구 감소야 뭐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는 거지만 돈 쓸 사람이 주는 겁니다. 숫자가. 기본적으로 수요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또 공급력을 증대시키죠. 네네. 다양하게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이거 갖고 스토리 하나 만들어 보면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쓰는데 돈 쓸 사람은 줄어들고 네. 공급은 늘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공급 과잉이 되는. 이 스토리가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 내가 다니는 회사는 왜 장사가 안 될까? 영업이 안 될까? 이유는 다 공급과잉이에요. 네. 내가 가게를 하는데, 왜 안 안 될까? 그럼 비슷한 가게가 많고요. 많아서. 거기다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디지털 기술이 또 접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당 가보게 되면은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배달하잖아요. 식당 안에서. 네, 등장했죠. 그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주면은 이걸 좀 렌트를 해줍니다. 근데 사람을 쓰게 되면은 한 달로 따지게 되면 한 200만 원 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로봇 한 대가 사람의 한 3분의 1, 4분의 1 한다고 해도 거기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고전적인 명제는 사실은 뭐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모든 분들이 다 세계적인 선각자가 다 얘기했던 건데 그게 현실화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 그래서 이전 어떤 수축사의 1.0에서는 2023, 4년부터 5년 사이에 세상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접목된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본격적인 충격을 주고 또 개인한테도 큰 영향을 주는 시점을 바로 현재 시점으로 봤던 거죠. 그 2018년 수축사의 원 쓰실 때, 전망하신 게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상당히 맞았는데요.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진통제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무슨 정책을 썼냐면 역사상 금리를 가장 낮게. 그쵸. 역사상. 지구가 생긴 이래로 금리가 제일 낮았어요. 옛날 수메르 시대 때 한 30% 정도 했답니다. 그리고 중세에 흑사병이 왔을 때도 5%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 전 세계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0.5였고요. 대출금리 뭐 2%대가 많았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돈을 역사상 가장 많이 풀었습니다. 30조 달러.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4경 되는 돈이 지금도 풀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은 어마어마하게 투여했죠. 모든 나라가. 한 번에 대충 GDP 대비 한 20%씩 썼어요. 한국만 조금 써서 잘 모르는 건데, 이 세 가지 정책 때문에 수축사회가 이렇게 나타날 걸 일단 막아준 거죠. 진통제를. 근데 이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통제를 많이 맞다 보면요, 나중에 본 처방이 듣질 않죠. 내성이 생겨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주식 투자가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2020년하고 그 코로나 오자마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왜 올랐을까? 이 세 가지 정책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책 때문에 집값 올라, 주식값 올라, 벤처 투자 늘어나, 이런 현상들이 전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당시 만들어 놓은 그 세 가지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정책은 걷어들여져야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물러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고 낮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여기다가 패권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새롭게 등장한 패권 전쟁이 변수예요. 벌어지니까 수출, 수입을 국가 간에 우리 세계화 때는 어느 나라나 내가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랬는데 지금 장벽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들도 역시 마찬가지. 네. 그러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조금 올려도 될 걸. 우리가 진통제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더 세게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르르 무너진 겁니다. 언제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무너져서 집값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주식값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네. 2020년, 21년에 나타났던 현상들, 역사상 최저금리, 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풀린 것, 그리고 국가 재정을 재정. 쓰는 것, 이 세 가지는 앞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음. 나타날 가능성은 딱 한 번 있어요. 또 코로나 또. 이사가 나타나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르는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축사에는 저금리, 저물가인데, 요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2, 3년간은 고물가, 고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나빠지면 이제 풀어놨던 돈도 지금 조금 걷고 있고요. 금리도 많이 올라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수축사회식, 2018년, 19년과 유사한 경제 구조로 넘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진단하신 세 가지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온 거. 네. 근데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는 지났으니까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끝나기 전에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아예 그냥 대놓고 싸우고 있어요. 네. 대놓고 싸우면서 주변 국가들은 정말 막 갈팡질팡하고 둘이 싸우는데 한국 기업들 막 이름 나오고 실제는 애플까지 지금 뭐 그렇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거예요. 기업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과 중국이 왜 싸울까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은요. 제 책에서 길게 언급이 됐었는데 맛보기만 두 해주십시오. 나라도 내부적으로 수축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내 능력으로 갖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사람 걸 뺏어야죠. 그게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인 거고 국가 간의 경쟁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방법 속에서 세계화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세계화를 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이제 오다가 사실은 21세기 돼서 20년 한 겁니다. 그렇죠. 관세라는 것도 없고 네.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경제를 하는 사람 각 주체들이 생각이나 적응 방식이 다 틀려져야 돼요. 일단은 국가 내부적으로 정부는 공급망을 했을 때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외교도 상당히 다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지난달에 공급망 관리법도 통과가 됐어요. 예. 정부에서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양한 원자재를 사서 보관하고 이따가 위기 때 쓰고 또 최근에 또 요소수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안보라고 했을 때 그냥 안보가 아니라 경제가 안보가고 안보가 경제인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무한 경쟁해서 내가 승리를 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winner take all, 모든 걸 가져가고 예. 뭐 우리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국가 간의 장벽들이 계속 쳐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구글이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게 유럽에서조차도 구글한테 구글세라고 받잖아요. 글로벌 디지털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세계화해서 또 다른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세상은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학기술 때문에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진짜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하고 달라진 것에 맞춰갖고 내가 바라보는 미래를 다시 보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이 안경을 이제 바꿔 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말로만 그렇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리더 그룹이나 뭐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양반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과거의 처방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갈등이 매우 심해져 갖고, 제가 국회 간 지 3년 됐는데 3년간 뭐 민원인, 각종 시위, 물론 저도 따라갑니다. 당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큰 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관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감하게 개인이 좀 다른 인식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변화들이 일부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문과 출신들이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왜 문과가 하는 일이 이제 기계가 다 합니다. 이과가 하는 일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니까, 이공대 쪽에 또 지원자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런 분들이 이미 스스로 적응들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선구자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지금도 자기 자녀들을 법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 그런데 이 공급과잉이 너무 심해요. 거기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두 가지가 조금 질문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중국과 미국도 수축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일단 중국 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모든 거를 다 이식받았다. 뭐 책에도 언급이 되지만 그 거짓말 아니잖아요. 미국의 내부의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를 지배한다는 그런 진단을 좀 하셨어요. 이제 그 이념 부분인데요. 예. 세상을 어떻게 가동시킬 것인가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네네. 그것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이전에 자본주의 원칙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유재산권, 내 거는 완전히 보장한다. 두 번째, 누구와 완전 경쟁한다. 이게 자본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신자유주의는 플러스 3개를 더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재화와 돈, 뭐 이런 모든 거, 사람이 넘어갈 때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민이 많이 늘고 그런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기업,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라는 거죠. 공기업 민영화라고, 옛날에 KT 민영화한 논리가 이거고요. 네네. 한전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도 같은 논리를 한 거예요, 90년대에. 그리고 최근에는 뭐 MB 정부 때는 인천공항을 또 하려고 했고 철도공사도 하려고 했는데 다 이제 막혀 있고, 최근에는 이제 YTN 또 민영화까지도 미디어까지 하고 있는 게, 요게 이제 신자유주의. 세 번째 이제 노동운동이 기업 경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많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나라 뉴스에 이 3가지가 다 나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이데올로기들은 이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그런 이데올로기고, 그걸 미국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고 나타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서로 완전 경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센 사람을 하잖아. 그랬더니 미국이 원래 제조업도 안 하고 제대로, 뭐 미국은 이제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패권에 취해 있었는데, 중국이 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쏙 받아들여서 국가를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거죠. 전 세계에서 중국 제품 안 쓰는 나라가 없잖아요. 맞아요. 수출 권력 1위래요, 중국이. 이거는 서울대에서 분석을 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어느 나라 제품을 안 쓰면 내가 힘들어질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등이, 압도적인 1등이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김밥집 하시는 주인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 그 김밥 안에 재료. 들어가는 내용물, 그리고 김치 나오는 거, 이거 다 중국제 아니에요? 단무지, 그래서 김치. 그럼 이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미국 경제가 더 어렵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만든 신자유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반기를 들은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를 지원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흔히 러스트벨트라서 과거 제조업 지역에 있는 백인들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있던 공장이 지금 중국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지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중국 때리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무슨 이데올로기 원칙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미국은 저는 이 책에서 미국식 사회주의라고 할 정도인데 네. 바이든의 정책을 보면 대학생 학자금을 뭐 2만 불 정도를 뭐 탕감을 해준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너무 이제 좀 과감하다 하는데 뭐 별의별 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완전히 뭐 좌파 뭐 퍼주기 네. 막 할 정도의 곱하기 한 10 정도 되는 정책을 미국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만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데올로기 시대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라고 했을 때 국가 내부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해서 서로 살아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좌측 이데올로기냐 우측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생존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마치 우리가 게임하듯이 예. 격렬하게 투쟁적인 상황이 됐다. 그래서 생존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봤다간 정말 우리도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국가의 의존도를 높여서 그 나라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같이 위험해지는 거 이거를 좀 예방하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취했던 건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했습니까? 이쪽 비위도 맞춰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외교 문제 보면 이건 뭐 그냥 고잉고잉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이 이제 중간적인 위치에 있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것을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다뤄놨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이 있는데 예. 싸우는 무기가 뭐냐?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네. 한국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무기가 배터리와 반도체로 집약이 되니까 한국은 피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이 없으면 중국 경제도 어려워지고요. 미국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 이런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근데 한국이 새우 아닙니다. 네. 조그만 밍크 고래, 참치 큰 거, 뭐 아니면은 뭐 그런 큰 고래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그런 경쟁 속에서 일단 우리 산업이 주 전장터인데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전략도 책에는 잘 써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 하고 있지만 미국의 IR법에서 뭐 보조금 주고 뭐 해서 보조금 얼마 안 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큰 거 잘 짓잖아요. 200억 불 들어요. 싼 거는 100억 불. 외국에서 큰 거 200억 불짜리 짓는데 미국이 지금 보조금 준다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기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80년대부터 한국의 위치는 고슴도치 전략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국제정치에서 많이 했어요. 남을 공격하진 않지만 남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편가르기에서 현 정부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 붙으면서 완전히 됐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일본도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6월부터 놓고 보시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키신저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8월 말 9월 초에는 그 러먼트 상무장관도 다녀왔어요. 우리나라 누가 중국 간 적 있나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미국의 세계적인 대기업들 중에 지금 6월, 7월에 중국을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갔죠. 일론 머스크도 갔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 CEO도 갔고 JP 모간 금융의 저기는 그 다이먼 이인영반이 회장이 가서 중국을 자기네는 끝까지 지원할 거다. 뭐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업들도 가면은 높은 분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요. 한국이 실익을 전혀 못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한번 지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한국이 인도 같이는 못할 거야. 인도는 양다리 걸치고 전형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나 또 지금 전선이 반도체와 배터리로 집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지고 미국이 이겼다. 그래갖고서 중국이 굉장한 혼란에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혼란스럽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다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중국에서 정치적인 변동이 있게 되면 한국에 틀림없이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미 경중이라고 했죠.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라고 했는데 중국 수출 비중이 한 5%포인트 줄었어요. 25에서 20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홍콩으로 가는 게 물량이 꽤 돼요. 우리가 5, 6%. 여전히 25, 4분의 1 정도의 수출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 중국 제품을 쓸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에서 하나 말을 만들었어요. 안미화중. 안보는 미국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경제는 네. 경제나 우리 국민들은 중국과는 국민끼리는 화목해야 된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요 서울시내 오게 되면 내수 소상공인들 매우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풀기 위해서 제가 6월 초반에 중국도 다녀왔었는데요. 중국 사람들한테도 니네가 저희 강조한 게 그거예요. 정권끼리는 싸울지 몰라도 응? 국민들끼리는 서로 좋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니네들 좀 노력을 해라. 첫 번째가 단체 관광 풀어라. 했는데 중국 분들도 뭐 상당히 상응할 정도로 수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자기 비하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 위치에 좀 와 있습니다. 네. 네.